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퐁당퐁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를 때도 수익을 내고 내릴 때도 수익을 내는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의 길을 제가 앞장서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 시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4월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 드라마, 소설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연인들이 사랑할 때는 이별을 가정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는 것처럼 사랑을 이어가지만 투자자로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지금의 열광의 도가니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 주식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 열정과 냉정 사이, 냉정하게 바라볼 것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볼 만한 시장이 4월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4월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1월 조정의 원인이 저는 지금 4월 초에도 조금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1월 조정의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차츰차츰 뒤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24년도에 6회 또는 7회, 일각에서는 5회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가지고서 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월 들어서 연준의 스탠스는 올해 3회 정도만 금리 인하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한 발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시장은 우리가 오버했나 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가격 조정을 거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요소는 수급 요인이었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과매수권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 탄력적인 매수 유입보다는 오히려 매물의 소화와 쉬어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1월을 시작할 때 저의 코멘트였죠.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좋아. 연내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시장 컨센이 모아졌고 다시 주가 지수는 강한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가 나타났고 그럼 지금부터는 왜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보아야 하느냐? 외국인들의 탄력적 매수 유입보다는 오히려 이쯤에서 한번 쉬어갈 만한 빌미를 찾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연준에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내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 인하하면 잘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3월 금리 인하에서 5월 금리 인하, 5월에서 6월, 6월에서 9월까지 금리 인하 경로가 첫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뒤로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1월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고 4월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습니다. 이를 시장은 가격 조정으로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맞으면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를 때 시황을 그리고 스탠스를 강하게 잡고 있다면 분명히 코덱스 레버리지만 가지고서도 20%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릴 때 시황의 스탠스가 명확하고 재빨랐다면 내릴 때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런 것들 파생 상품을 통해서도 10%,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시황이 맞으면 수익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시황을 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평선, 볼린저 밴드, 이격도, 빅스, 공포지수, 그리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과매수가 나타났을 때에는 오히려 탄력적 추가적 매수 유입보다는 조금 쉬어갈 만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요소는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 절대지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잠깐 등락을 보이면서 주가지수의 저점과 고점을 높여갔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절대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절대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 지구상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보조 지표들을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중첩해서 놓았을 때 시장의 방향성이 보다 더 뚜렷해진다. 저희가 안경점에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쓰시는 분들은 기계에서 한 겹 한 겹 한 겹 한 겹 이렇게 렌즈가 추가되면서 내 눈에 가장 적합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들을 하나하나 중첩해 놓았을 때 시장의 방향성이 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강입니다. 4강은 FOMC와 페드,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들의 모습을 속에서 시황을 읽어나가는 거죠. 1월달 조정 원인과 4월달의 조정 원인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후퇴했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였다라는 것을 이런 느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페드와치, 금리에 대한 전망을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5.25에서 5.50 금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원래는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도 됐을 텐데라는 시장의 전망이었으나 지금은 네모박스가 크게 하나 쳐져 있고 화살표 이후에 네모박스가 또 하나 쳐져 있습니다. 한 번 올해 24년도에 1회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25년 1월 29일 내년도 FOMC, 1월 FOMC에서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 시장의 현재 조정된 컨센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어떻게 되느냐? 5월 1일, 6월 12일, 7월 31일.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이 좀 더 우세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9월 18일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11월 7일, 12월 18일도 금리 동결이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6, 7회도 아니고 5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이제는 1회까지 내려와 있죠. 이렇게 금리 경로에 따라서 지수의 저점들이 나타났었더라. 그래서 1월달 조정도 4월달 조정도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뜬하게 오히려 수익을 내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알아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보다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렌즈를 중첩해서 보듯이 이 페드와 FOMC 연준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이 알아놓는다면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연준 하면 여러분들께서 연준, 페드 하시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Federal Reserve System 하면 연방준비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연준에서 열리는 회의를 FOMC 회의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금리에 대한 정책 결정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할 건지 양적 긴축을 할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성들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FRB라고 해서 Federal Reserve Bank입니다. 연준은 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 차이가 있더라. 우리나라는 BOK, 중국은 PBC, ECB는 유럽중앙은행, 일본은 BOJ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량, 금리를 조절하고 있고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발행하고 거두어들이고 하는 것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와 연준은 한국은행만큼이나 친숙한 단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페데럴이라고 하면 이게 연방 이런 의미로 저희가 단어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연방이 붙으면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냐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체득된 그런 느낌이지만 연준 페드는 연방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성의 회사의 종류로 따져본다면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JP모건, 시티은행, 체이스, 하노버 등이 있더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서로서 확인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주식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 주주들이 연준의 채권 발행에 있어서 오히려 자금을 대고 그 안에서 또 레버리지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주식회사,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결정들이 결코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들도 한 가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이 준비은행의 총재들 중에 4명이 선출이 되고 2년 임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7명을 임명하고요. 월가 뉴욕의 여는 총재는 당연직으로서 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12명으로 연준의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열리고 있는 FOMC 회의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연준 산하 기관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회의죠. 여기서 이제 돈을 더 풀 거다, 돈을 거두어 드릴 거다,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증가시킬 거다, 축소시킬 거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QE, 양적 완화를 할 거다, QT, 양적 긴축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연 45일 주기로 8회, 연 8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준과 FOMC 회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 주면 5월 1일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연휴 또는 휴일에 들어간다라고 하루 쉬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5월 1일 올해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국채 금리가, 주가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때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QE라고 부르는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그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줄어들고 그리고 물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에는 국가 재정 위기와 국가 부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돈을 찍어내서 통화를 공급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뭐 코로나 지원금을 주고 해가지고요. 통화를 공급하면 그 공급받은 통화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지출을 하겠죠. 그러면 막혀 있었던 경색된 부분들에 있어서 돈이 돌게 된다. 그래서 소비가 회복되고 경기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연준이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풉니다. 그럼 연준의 자산이 증가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증가했다라는 기사들을 보신다면 앞으로 연준의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시장에 채권을 매입을 했구나. 이것은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의 정책이고 이보다 더 많은 소식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들려오실 텐데요.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는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통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먼저 물가가 올라갔죠? 너무 많은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는 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그렇게 된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의 반대급부인 양적 긴축, QT를 하게 됩니다. 경기가 그리고 소비가 인플레이션이 과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축소되고요. 연준의 자산이 감소하고 대차 대조표가 축소하는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이 즈음 어딘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소비와 고용이 회복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그래야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너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린다면 또는 물가를 잡았다고 해서 너무 확신에 차서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수익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엔 다시 한번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 중에 양적 긴축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현재 국면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쫙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색이 되니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잡혀져야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바람에 대출을 막 내가지고 뭔가 소비를 왕창 한다면 그간 잡아놓았던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연준에 있더라.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지난해 연말에서는 6, 7회, 그랬다가 3회, 그랬다가 6월 첫 금리 인하에서 9월 첫 금리 인하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런데 물가가 여기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금리 상승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거고 그럼 시장이 예측하고서 가격에 반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금리가 흘러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FOMC 연준의 의도와 연준의 경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예민하고 기민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CME 페드와치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 경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왔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1월 달에도 조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버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냈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물이 과매수권인데 연준에서 한 발씩 물러서고 있는 것 같아. 1월하고 똑같잖아. 같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의미와 의도에서 조심스럽게 4월을 시작한 사람들은 4월 코스피 8% 떨어질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조정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5월 1일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고편이 내일 밤 나타납니다. 그 예고편은 바로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내일 발표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헤드라인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보셨을 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E라는 것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3월 달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예상치를 상회했던 것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미리 언지를 드렸었습니다. 어떤 언지를 드렸냐면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월 달 발표되는 CPI는 3월의 통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지언데 2월, 3월 모두 다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상승했더라. 그렇게 된다면 CPI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격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일 밤 5월 1일 FOMC 회의에 예고편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PCE가 어떤 방향으로 발표가 되던 간에 PCE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럼 FOMC 회의에서는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당장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도 마찬가지로 예방적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다가 3월 달 들어서 CPI를 확인한 이후에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밤 발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와 5월 1일 FOMC 회의의 결과는 한 세트로 묶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PCE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 않다. 그럼 월요일장부터는 충격에 충격을 이어가겠죠. 사람들은 5월 1일 FOMC에서도 충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이미 충격은 월요일 시장부터 봤기 때문에 차라리 5월
2일 새벽에 우리 시장에 전달되는 기자회견이나 FOMC 결과에 대해서는 5월 2일 저점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요. PC 물가 데이터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래도 PC 면에 있어서는 CPI와 다르게 추세적 둔화를 늦지만 이루어 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28일 주가 반등 이후에 FOMC 회의까지 3거래일 동안에 관망 모드가 아니라 우리는 28일부터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서 오히려 28일부터 월요일부터 공격적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5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PC 물가 지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 물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5월 1일 FOMC 회의까지 세트로 묶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FOMC 회의야 그리고 연준, 페드, 그리고 연준의 구성, 그리고 금리 인하 경로 후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방송 이후에 오늘 이 주식사관학교 본방송 이후에 바로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4월 9일 바로 공개방송에서 CPI 발표 전 안 보면 후회할 방송, 4월 11일 금리 인하 개시 전 모르면 후회할 내용, 4월 18일 1월, 4월 조정에 대한 미리 안내를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대응해야 할 건가? 추세 저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코스피 121선 언저리에서는 매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랐다가 내리는 퐁당퐁당 장세 속에서 지금부터는 첫 번째 금리 인하 개시 그리고 5월 1일 FOMC 회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 1일에는요. FOMC 회의도 있겠지만 5월 1일에는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리펀드, 국채 발행 규모와 계획에 대한 발표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미리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미리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 시황이 맞으면 수익도 따라옵니다. 시황이 맞으니까요. RS 오토메이션을 추세 저점에서 미리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시황과 종목, 이론과 실전, 바로 방송 직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은 우리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제가 차트를 조금 열어놓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고 이런 종목을 잡았을 때 이런 수익이 이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 5월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주식사관학교 시즌2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